조직이론은 조직의 구조와 운영 방식, 그리고 그 안에서 나타나는 구성원의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여기서는 먼저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을 살펴본다. 그 다음 칼슨, 에치오니, 민츠버그가 조직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했는지 살펴본다. 공식 조직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역할과 권한, 책임과 위계, 규칙과 절차를 의도적으로 정해놓은 조직이다. 학교에는 교장, 교감, 보직교사, 교사로 이어지는 공식적인 위계가 있다. 교무부, 연구부, 학생생활부처럼 업무를 나눈 공식 부서도 있다. 이러한 구조가 공식 조직이다. 공식 조직은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하게 한다. 구성원이 바뀌어도 정해진 규칙과 절차에 따라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규칙과 절차가 지나치게 강조되면 조직이 경직되고 의사소통이 느려질 수 있다. 비공식 조직은 구성원들의 친분이나 공통된 관심, 정서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조직이다. 학교에서 친한 교사들이 개인적으로 모이거나 공통 관심사를 가진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정보를 나누는 모임이 이에 해당한다. 비공식 조직은 구성원의 사회적, 심리적 욕구를 충족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한다. 구성원의 친밀감과 협동심을 높여 공식 조직의 업무를 돕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파벌과 소문을 만들거나 조직의 변화에 저항하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은 하나의 조직 안에 함께 존재한다. 공식 조직이 조직의 기본적인 뼈대라면 비공식 조직은 그 안에서 움직이는 인간관계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 칼슨의 조직 분류를 보자. 칼슨은 조직과 고객의 선택권을 기준으로 봉사 조직을 4가지로 분류했다. 학교에서는 학생이 고객에 해당한다. 기준은 2가지다. 조직이 고객을 선택할 수 있는가, 고객이 조직을 선택할 수 있는가이다. 이 두 기준을 조합하면 야생조직, 적응조직, 강압조직, 사육조직이 나온다. 첫째, 야생조직은 조직과 고객이 모두 선택권을 가진 조직이다. 조직은 고객을 선발하고 고객도 조직을 선택한다. 사립학교, 사립대학, 개인병원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야생조직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조직과 경쟁한다. 따라서 서비스의 질과 고객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둘째, 적응조직은 조직에는 고객 선택권이 없고 고객에게만 조직 선택권이 있는 유형이다. 조직은 찾아오는 고객을 받아들이면서 고객의 요구에 적응해야 한다. 자유등록제를 시행하는 학교가 이에 해당한다. 셋째, 강압조직은 조직에만 고객 선택권이 있고 고객에게는 조직 선택권이 없는 유형이다. 조직은 참여할 사람을 선발하고 선발된 사람은 참여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하기 어렵다. 봉사조직에서는 드물게 나타나며 징병제 군대가 이에 가까운 사례다. 넷째, 사육조직 또는 온상조직은 조직과 고객 모두 선택권이 없는 유형이다. 조직은 법과 제도에 따라 고객을 받아들이고 고객도 의무적으로 참여하거나 정해진 조직을 이용한다. 의무교육과 학교 배정을 전제로 한 공립학교와 교도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사육조직은 법적, 제도적으로 존립을 보장받는다. 고객 확보를 위한 경쟁과 생존에 대한 압력이 약하기 때문에 서비스 개선의 동기가 낮아질 수 있다. 고객도 자발적으로 조직을 선택한 것이 아니므로 참여 동기가 낮을 수 있다. 성과가 낮더라도 조직의 폐쇄나 퇴출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칼슨의 분류에서는 선택권이 핵심이다. 조직의 선택권과 고객의 선택권을 각각 판단하면 4가지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에치오니는 조직이 사용하는 권력과 구성원의 참여 유형을 기준으로 조직을 분류했다. 권력 유형에는 강제적 권력, 보상적 권력, 주범적 권력이 있다. 참여 유형에는 소외적 참여, 타산적 참여, 헌신적 참여가 있다. 3가지 권력과 3가지 참여를 조합하면 9가지 관계가 나온다. 그중 서로 잘 맞는 대표적인 관계가 강제조직, 공리조직, 규범조직이다. 첫째, 강제조직이다. 강제조직은 위협이나 물리적인 제재와 같은 강제적 권력을 사용한다. 구성원은 조직의 소외감을 느끼면서 참여한다. 강제적 권력과 소외적 참여가 결합한 조직이며 교도소와 강제 수용시설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둘째, 공리조직이다. 공리조직은 임금이나 성과급과 같은 물질적 보상을 사용한다. 구성원은 자신이 제공하는 노동과 조직에서 얻는 보상을 계산하면서 타산적으로 참여한다. 보상적 권력과 타산적 참여가 결합한 조직이며 회사와 기업이 대표적인 사례다. 셋째, 규범조직이다. 규범조직은 존경과 인정, 명예와 신념, 사명감과 같은 상징적 도덕적 보상을 사용한다. 구성원은 조직의 가치와 목표를 받아들이고 헌신적으로 참여한다. 규범적 권력과 헌신적 참여가 결합한 조직이며 학교와 종교기관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학교는 교사에게 교육의 가치와 학생의 성장, 교직에 대한 사명감을 강조한다. 따라서 학교는 규범조직의 성격을 가진다. 동시에 보수와 승진 같은 보상적 권력도 사용한다. 실제 조직에는 여러 조직 유형의 성격이 함께 나타날 수 있다. 칼슨과 에치오니는 분류 기준이 다르다. 칼슨은 조직과 고객의 선택권을 기준으로 삼는다. 에치오니는 조직이 사용하는 권력과 구성원의 참여 태도를 기준으로 삼는다. 예를 들어 교도소는 칼슨의 기준에서는 사육조직이다. 조직과 고객 모두 선택권이 없기 때문이다. 에치오니의 기준에서는 강제조직이다. 강제적 권력과 소외적 참여가 결합하기 때문이다. 이제 민츠버그의 조직 분류를 보자. 민츠버그는 조직의 구성 요소와 조정 기제를 기준으로 조직을 5가지로 분류했다. 조직의 구성 요소는 최고 관리층, 중간 관리층, 기술 구조층, 지원 부서층, 핵심 운영층이다. 최고 관리층은 조직 전체를 책임지고 중요한 방향을 결정한다. 중간 관리층은 최고 관리층과 현장의 핵심 운영층을 연결한다.
기술 구조층은 업무의 표준과 절차를 설계한다. 지원 부서층은 시설과 행정 등 핵심 업무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핵심 운영층은 현장에서 조직의 핵심적인 서비스를 직접 제공한다. 학교에서는 학생을 직접 가르치는 교사가 핵심 운영층에 해당한다. 조정 기제는 조직 구성원의 업무를 서로 맞추는 방법이다. 민츠버그는 직접 감독, 상호 조절, 산출의 표준화, 작업 과정의 표준화, 지식 기술의 표준화라는 5가지를 제시했다. 직접 감독은 상사가 직접 업무를 지시하고 확인하는 방법이다. 상호 조절은 구성원들이 의사소통과 협의를 통해 서로의 행동을 조정하는 방법이다. 산출의 표준화는 달성해야 할 결과와 성과를 정하는 방법이다. 작업 과정의 표준화는 업무를 처리하는 절차를 미리 정하는 방법이다. 지식 기술의 표준화는 업무 담당자가 갖춰야 할 지식과 기술, 자격을 교육과 훈련을 통해 일정한 수준으로 맞추는 방법이다. 민츠버그는 조직의 핵심 부분과 주요 조정 기제를 연결해 단순 구조, 에드호크라시, 사업부제, 기계적 관료제, 전문적 관료제를 제시했다. 민츠버그의 조직 유형은 단순 구조, 에드호크라시, 사업부제, 기계적 관료제, 전문적 관료제의 5가지다. 첫째, 단순 구조다. 단순 구조에서는 최고 관리층이 조직의 핵심 부분이고 직접 감독이 주요 조정 기제가 된다. 최고 관리자가 중요한 결정을 직접 내리고 구성원에게 업무를 지시한다. 조직의 규모가 작고 분업과 전문화의 정도도 낮다. 의사소통은 직접적이고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진다. 소규모 학교와 소규모 기업이 이에 해당한다. 단순 구조는 의사결정이 빠르다. 반면 조직의 성과가 최고 관리자의 능력과 판단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둘째, 에드호크라시 또는 임시구조다. 에드호크라시에서는 지원 부서층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상호조절이 주요 조정 기제가 된다. 에드호크라시는 새롭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유연하게 연결하는 구조다. 구성원들은 위계와 규칙보다 협의와 정보 교환을 통해 업무를 조정한다.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지만 역할과 권한이 자주 바뀌어 혼란이 생길 수 있다. 벤처기업과 연구개발 조직, 특별과업팀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 사업부제다. 사업부제에서는 중간관리층이 핵심 부분이고 산출의 표준화가 주요 조정 기제가 된다. 큰 조직을 제품이나 지역, 고객에 따라 여러 사업부로 나누고 각 사업부에 자율성을 부여한다. 최고 관리층은 각 사업부가 달성해야 할 성과를 제시하고 결과를 평가한다. 사업부는 환경에 맞게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지만 사업부 사이에 경쟁과 갈등이 생길 수 있다. 넷째, 기계적 관료제다. 기계적 관료제에서는 기술 구조층이 핵심 부분이고 작업 과정의 표준화가 주요 조정 기제가 된다. 업무의 방법과 절차가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다. 구성원은 규칙과 위계에 따라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대규모 행정기관과 대량 생산 조직이 대표적인 사례다. 기계적 관료제는 업무의 통일성과 예측 가능성, 효율성을 높인다. 반면 규칙과 위계가 강조되어 조직이 경직되고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다섯째, 전문적 관료제다. 전문적 관료제에서는 핵심 운영층이 조직의 중심이고 지식 기술의 표준화가 주요 조정 기제가 된다. 학교와 대학, 병원처럼 전문가가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 이에 해당한다. 전문적 관료제의 특징은 분권화, 지식 기술의 표준화, 전문가의 자율성, 이완된 구조, 수평적 행정 구조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전문적 관료제는 수직적 수평적으로 분권화되어 있다. 수직적 분권화는 의사결정 권한이 최고 관리층에서 하위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이다. 수평적 분권화는 공식적인 관리자뿐 아니라 전문 지식을 가진 구성원에게도 권한이 분산되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교사가 교실에서 전문적인 판단을 내리고 교수 학습 활동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전문적 관료제에서는 지식과 기술이 표준화된다. 교사는 교원 양성 과정을 이수하고 교원 자격을 갖춘다. 공통된 전문 교육과 자격을 통해 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일정한 수준으로 갖추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적 관료제에서는 분권화와 표준화가 함께 나타난다. 전문가는 공인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전문성을 갖추고 현장에서는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판단한다. 전문가들은 동료와 비교적 독립적으로 일하면서 자신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교사는 각자의 교실에서 자율적으로 일하면서 학생과 직접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이 때문에 조직의 각 부분이 느슨하게 연결된 이완된 구조가 나타난다. 전문적 관료제의 행정구조는 수평적 또는 평면적이다. 위계 단계가 비교적 적고 핵심 운영층의 전문가에게 권한이 넓게 분산된다. 학교는 전문적 성격과 관료적 성격을 함께 가진다. 교사는 전문 지식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학생을 가르친다. 학교의 행정은 교육 법규와 행정 절차, 공식적인 위계에 따라 운영된다. 이 두 성격이 함께 나타나는 조직이 전문적 관료제다.